저는 29, 결혼 일찍 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선 서툰 여자예요. 이름은 지연, 제 삶의 무게는 늘 제 나이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 손 벌릴 수 없고 시댁은 오래전부터 남편에게조차 크게 기대지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둘이서, 아니, 이제는 셋이서 스스로 살아내야만 했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건 바란 적 없었어요. 아이가 밤새 뒤척여도 새벽 바람 들어오는 창문만 잘 닫히면 남편이 젖은 배달, 장갑을 난방 위에 올려 말려도 저는 그 손 냄새에서 하루를 버텨낸 기특함을 먼저 떠올리려 했거든요. 월세 50만 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작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는 아직 젊다고, 저는 다독였어요.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당분간 같이 지내야 한대요. 제 입에서는 알겠어요가 먼저 나왔고, 마음속에서는 방 하나 더 있는 집이 문득 어두운 터널처럼 멀어졌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우리 집 앞에 서 계셨을 때 저는 현관문을 조금 더 활짝 열었어요. 아이가 낯가림도 안 하고 할머니 무릎에 올라타는 걸 보니 마음이 잠깐 말랑해졌어요. 좁은 거실에 접이식 매트를 하나 더 깔고 장롱 위 남는 수납함을 내려 먼지를 털어냈죠. 남편은 밤늦게 헬멧을 벗으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설거지 거품을 털며 오늘은 버텼네라고 답했죠. 서로의 눈빛에 미안함이 먼저 떠오르는 밤이었어요. 작은 부엌엔 전기밥솥 김이 가늘게 오르고 창 너머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TV를 보셨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웃었고 우리 집은 숨을 죽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 죽을 끓이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드실 미역국을 데웠어요. 살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아끼고 돌리고 다시 쓰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계란 한 판과 두부 한 모 사이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카드 결제창의 숫자가 두근거리는 심장처럼 깜빡일 때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승인 버튼을 눌렀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인데 안경을 새로 해야 하겠구나. 저는 네요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밤이 되면 집은 더 작아졌어요. 아이가 뒤척이면 세 사람이 동시에 깨고 TV 볼륨은 점점 낮아졌죠. 골목 끝 편의점 불빛이 창틀에 얇게 맺히는 걸 보면서 저는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저는 아직 젊고 남편도 젊고 아이는 더 젊으니까요. 그 믿음 하나로 쌀을 씻고 세탁기를 돌리고 시어머니 이불을 털었어요. 제 마음의 이불도 한 번쯤 햇빛에 말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쪽으로 밀어두면서 오늘 하루를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열었어요. 접고 펴는 일상이 우리 삶의 전부인 듯 했죠. 그날 밤 남편이 배달 가방을 정리하며 내일 비 온대라고 말했어요. 저는 안경점이 어디가 좋은지 찾아볼까라고 답했어요. 혀끝에 달라붙는 단어가 있었지만 꿀꺽 삼켰어요. 예산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씹었어요. 누구에게도 상처나지 않게 제 마음만 조금 더 다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 작게 적었어요. 생신 선물. 얇은 지갑에 손을 넣어 가장 깨끗한 지폐를 한 장 골라 접었어요. 그 지폐의 주름처럼 제 마음에도 오래 남을 금이 생기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루가 시작돼 있었어요. 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면 저는 눈을 비비며 기저귀를 갈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였어요. 좁은 싱크대에 그릇이 겹겹이 쌓이고 냄비에서 김이 차올라 천장에 맺히면 집은 벌써 뜨거워졌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제 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힘들게 산다. 옛날에는 애 넷을 키워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 그 말이 꼭 제 마음을 겨누는 화살 같았어요. 사실 저는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고생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더 서러웠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어요. 손바닥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였고 종종 계단을 오를 때 절뚝거릴 정도로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먼저 살펴보고 아이에게는 웃음을 지어 보여요.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늘 따라붙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조심스레 꺼냈죠.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애매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형편을 생각하면 쉽지 않네. 그 말은 결국 내가 알아서 하라는 뜻 같았어요.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가면서 저는 작은 돈을 따로 챙겼어요. 딱 1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래도 선물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0만 원이면 평범한 안경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을 걷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눈이 침침하다.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일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당연히 해달라는 뜻일까? 마음속에서 의문이 뱅글뱅글 돌았죠. 저녁에 식탁 위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생일날에는 안경을 꼭 새로 해야겠구나. 저는 수저를 들다 멈췄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밥만 삼켰어요. 순간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볼게요. 그 말 속에는 제 마음의 무거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 메모장에 계산기를 켜서 숫자를 두드렸어요.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식비 30만 원. 하나씩 적을 때마다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남은 건 몇만 원뿐이었죠.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제 마음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생신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다짐했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이미 저는 한쪽 길로 들어선 셈이었어요. 생신이 다가오던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어요. 아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남편은 또다시 배달을 나갔죠.
골목 끝을 돌아서 안경점 간판이 보일 때 제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차 있었어요. 10만 원을 지갑 안에 꾹꾹 접어넣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자고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제가 생각한 작은 안경점이 아니라 번쩍이는 유리창 너머 고급 매장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그곳은 제가 상상도 못한 가격대의 물건들이 즐비한 곳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장 안은 반짝거렸고 직원은 정중하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안경테들을 집어들며 거울 앞에 앉으셨어요. 저는 유모차를 끌며 멀찍이 서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제발 싼 걸 고르시길 부탁처럼 기도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추천한 건 50만 원이 넘는 고급 안경테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쓰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참 잘 어울린다.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안경 같네. 그 순간 제 귓가에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났어요. 손끝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10만 원으로 계산하려던 제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얼떨결에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저렴한 건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쓰면 서럽지. 그 말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어요.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우리 형편이 어떤데 저는 매일 두부 한 몫값에도 망설이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감당하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그 말을 목구멍까지 삼켰어요. 대신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계산대 앞에서 제 손은 지갑을 꽉 쥐고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지폐는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어요. 결국 남편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카드 긁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툭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매장을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새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반면 저는 아이 유모차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죠. 거리는 붐볐지만 제 발걸음은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운 뒤 혼자 부엌에 앉았어요. 카드값이 머릿속에서 숫자처럼 번쩍거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따라왔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며느리라면, 딸 같은 존재라면 그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결국 며느리란 이름으로 제 삶은 어디까지 내어줘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새 안경을 곱게 닦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죠.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거실엔 단조로운 TV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카드 긁히는 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오늘 어머님 안경 맞추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 우리 형편엔 너무 무리였어. 남편은 땀에 젖은 배달복을 벗으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도 생신이니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깊이 베어냈어요. 그래도 생신이니까. 그 말은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듯 들렸거든요. 저는 꾹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나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생활이 어떤지 당신도 알잖아. 매일 마트에서 1,000원짜리 차이에도 고민하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쉽게 쓰냐고. 그런데 남편은 눈을 피하며 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에게 서운한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죠. 저는 주방으로 가서 빈 컵에 물을 따라 마셨지만 목이 더 타들어갔어요. 거실 쪽에서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웃음이 제 마음을 더 죄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새 안경을 자랑하듯 친구에게 통화하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좋은 걸 해줬지. 고맙긴 하지. 그런데 목소리 어딘가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제 마음은 도리어 허무했어요.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애써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또다시 이야기했어요. 나도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어. 그런데 왜 나한테만 다 짐을 지우는 것 같지?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나도 힘들어. 그런데 이게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고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잠든 아이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희생은 언제까지 당연한 걸까? 제 마음에는 이미 작은 금이 생겨 있었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올라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택시를 잡아 탔고 남편은 배달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죠. 병원 대기실의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는데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납 창구에서 불린 금액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전 긁힌 카드값이 겹겹이 떠올라 제 지갑이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제 손가락은 카드 위에서 멈칫했고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어요. 왜 우리는 늘 이런 순간마다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할까요?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서성이다가 아이를 안고 땀을 닦아주셨어요. 처음엔 별다른 말씀도 없으셨죠. 그런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약봉지를 받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문득 제 어깨를 붙잡으셨어요. 얼굴이 굳어있던 제 표정 속에서 뭔가를 읽으셨던 걸까요?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아이가 간신히 잠들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조금 알겠다. 나는 그냥 내 불편함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죠.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내 고생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손끝으로 렌즈를 천천히 닦으셨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분도 나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던 시간은 길고 묵직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효도란 건 결국 선물의 값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며칠이 지나고 아침 공기가 한결 차가워진 날이었어요. 부엌 창문을 열면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고 작은 집 안에 오랜만에 상쾌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안경을 들었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반찬거리를 꺼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조금 도와야겠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하게 흔들렸어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어요. 50만 원짜리 고급 안경은 여전히 집 안 어딘가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단순한 사치품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 사이에 쌓였던 벽을 드러내고 동시에 조금은 허물어지게 만든 상징 같았죠. 남편은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며 고단한 하루를 버텼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예전보다 제 눈을 조금 더 오래 마주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언제 또 카드값이 무겁게 다가올지, 언제 또 누군가의 기대가 제 어깨를 짓누를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희생만 강요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나누고 이해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고요. 안경을 쓰신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무겁지만 어쩌면 이게 가족이라는 관계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면 50만 원짜리 안경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 해가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마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